자, 개량형 부동산 펀드는 크게 중요한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쭉 읽다가 88페이지에 점검사항을 보시면 점검사항 있죠? 거기 보시면 5번째 줄이죠.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끝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일종의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개량 비용의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공매형 보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가치 투자형 부동산 펀드, 밸류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의 수익 및 위험에서 5번째 줄에 이건 사전 불특정형 방식, 블라인드 방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는 사실상 블라인드 방식이야.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면 그리고 다음에요. 그리고 있는 그 첫 번째 줄에 법적 문제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과당 비용 문제로 인해 펀드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줄에 경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목적 달성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경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맨 밑에서 권리 분석이나 명도 과정이 복잡하고 또한 경공매 참여 자금의 규모가 크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또 유동화 방안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거 유동화 방안 어렵다. 유동화가 어렵다. 이거 경공매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 유동화가 어렵다는 게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지문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동화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점검사항이 있죠. 점검사항이 보면 제목 위주로만 보면 되죠. 그래서 전문 인력의 전문성, 그러니까 부동산 운용 전문 인력의 전문성 보유 여부가 점검해야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의 규모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에다 밑줄을 치고 별표해 놓으세요. 이거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건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의 규모가 너무 크면 경공매 부동산 펀드의 적정 수준까지 편입할 때까지 펀드 내 미운용 자금 있죠? 비중이 높아 펀드의 수익률이 상당 기간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또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 규모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소수의 경공매 부동산에 집중 투자됨에 따라 펀드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이런 것들 중요하죠. 너무 크면 미운용 자금이 생겨서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너무 작으면 소수의 집중 투자됨으로써 리스크, 위험이 커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체계적이고 투명한 펀드 운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예요? 펀드 관련 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봐라 라는 거죠. 자, 개발형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개발형 부동산 펀드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맨 밑에서 9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참고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이미 법률 개정을 통해 회사 재산의 100% 이내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건 그냥 알아놓으시고요. 자, 다음에 그 92페이지에 주요 점검 사항 있죠? 아래쪽에. 그것만 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사전에 점검할 주요 사항으로는 이런 게 나오고 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요거는 잘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대출형 부동산 펀드를 보시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본문 두 번째 단락에 다섯 번째 줄 정도 되네.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는 크게 출자 방식하고 대출 방식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출 방식으로 시행법인에 자금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대출 방식이 있고 출자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대출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PF를 얘기할 때는 대출 방식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라는 거예요. 대출 방식이 그냥 다 대출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자, 넘어가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이런 게 나와요. 첫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자금 공급의 규모가 크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이즈가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둘째 나오죠. 둘째 비소금융 또는 제한적 소금융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셋째 나오죠. 셋째에 보면 부외금융이다. 부외금융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줄에 넷째 나오죠. 넷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주체별로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혼자 뭐 몇몇 뭐 두 개의 뭐 주체 이런 식으로 주체가 소수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시행사, 시공사, 은행, 펀드, 분양회사, 광고회사 엄청 많아요. 걔네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거기서 나중에 돈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위험 배분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 다음에 이제 대출형 부동산 펀드가 본격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9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두 번째 줄에 대출형 부동산 펀드는 시행사로부터의 대출 이자 지급 및 대출 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별도의 대출 채권 담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밑에 줄에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는 등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거 나오는데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97페이지 보면 이제 수익 및 위험에 대한 내용인데 97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이런 말 나와요. 부동산 개발 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지연되거나 또는 실패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여섯 번째 밑에 줄인가요? 보면 시공사의 책임 준공 확약, 시공사의 지급 보증 및 채무인수 책임 분양, 공사비 후순위, 부족자금 충당 등은 물론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확약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신용보강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신용보강장치의 동그라미. 이게 신용보강장치가 중요해요.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사업 부지인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약화될 수 있고 또한 시공사 등의 신용도가 약화됨에 따라 지급 보증 또는 채무인수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점검 사항을 보면 시행사의 사업 부지 확보 관련 점검해야 된다. 2번 시공사의 신용평가 등급 관련 우리가 이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점검해 봐야 된다. 근데 세 번째가 다음 페이지 시행사 인허가 관련 사항, 네 번째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 관련한 사항 이런 것들은 다 점검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권리형 부동산 펀드가 있죠. 이 권리형 부동산 펀드에서 드물게요. 자, 권리의 유형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자,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권리형 부동산 펀드의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 권리 종류가 나와요. 지상권이 나오죠. 지상권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 뭐가 나옵니까? 지역권 나오죠.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 뭐가 나와요? 전세권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세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임차권 동그라미. 그다음 그 밑에 줄에 분양권 동그라미. 전부 다 이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보기를 보고 보기에 해당하는 권리는 무슨 권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99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나온다고요.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게 나와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보기를 보고 해당하는 권리를 고르라. 뭐 이런 식으로 낸다 그러면 보기를 이만큼 주죠. 보기를 주고 그 보기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1번 지상권, 2번 지역권, 3번 임차권, 4번 전세권 이렇게 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권리와 그 권리에 부합하는 설명을 찾아줘야 돼요. 다음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 이하에서는 다음에요. 자본시장법에서 자본시장법에 의해 새로이에다 동그라미. 새롭게 규정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이거잖아요. 분양권, 신탁수익권, 금전채권. 세 가지죠. 또 나오잖아요. 그죠? 교재 본문에서 보면 자, 첫 번째 줄에 분양권 나오잖아요. 그 줄에 분양권.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 밑에 줄에 보면 신탁수익권 나오잖아요. 부동산 관련 신탁수익권. 그 다음 끝에 부동산 담보부 금전채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양권, 신탁수익권, 부동산 담보부 금전채권. 이 세 가지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하는 거 알아놓으셔야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 분양권에 투자하는 건 이러이러한 거고, 신탁수익권에서 투자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거고, 부동산 담보 금전채권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라는 거 알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분양권에 투자하는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면 뭐예요? 102페이지에 신탁수익권에 투자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부동산 담보부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한 거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05페이지에 증권형 부동산 펀드가 나오는 거죠. 증권형 부동산 펀드에서 유형을 보세요. 1번에 이제 양가로 2번에 증권형 부동산 펀드의 유형이 나옵니다. 유형은 세 가지예요. 수익증권, 그 다음에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세 가지인데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투자 목적회사 이런데 펀드 재산에 주식이나 증권이나 발행 지분에 투자한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묶어놓고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시예요. 예시. 앞에 중요한 건 다 한 거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교재를 105페이지에 그 제가 말씀드렸죠.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있죠.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을 요거를 자, 2번에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량을 늘려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부연해서 그러니까 핵심으로 먼저 딱 해가지고 먼저 요약을 해서 제시를 했고 교재에서 그 요약한 거를 분량을 늘려가지고 그 밑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낼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가 있어요. 이건 개발된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파생상품의 정의니 기초자산이 이런 것들은 파생상품 펀드하고 다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요. 이걸 이제 물어보기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동산 펀드지 파생상품 펀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생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게 앞부분에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뭐 의미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뭐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실 정도다라고 한다면 114페이지에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의 개요 정도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준부동산 펀드의 의미를 보시면 지금까지 살펴본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펀드의 종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펀드의 실질적 내용,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 내용 및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형태의 펀드라는 거죠. 유사하다. 그래서 일종의 준부동산 펀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요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준부동산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준부동산 펀드입니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만 드러났어요. 우리 교재에서. 얘만. 그것도 전부 다 미국이에요. 우리나라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게 개발됐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거를 우린 준부동산 펀드로 사례로 설명한다 해서 소개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116페이지에 뭐가 있죠? 개발사업,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회사의 발행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펀드.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개량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의 발행 어음에 투자하는 증권펀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에 투자하는 증권펀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개해놨어요. 아, 4개가 소개되어 있네요. 하나가 빠졌죠. 117페이지 아래. 117페이지 아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펀드. 그래서 4종류예요. 예를 들어 놓은 게. 근데 중요한 건 공통적인 건 뭐죠?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증권펀드라고 되어 있죠. 증권펀드예요. 이건. 증권펀드인데 실질적 내용이나 경제적 효과가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같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에 준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9페이지 뭐 7절에 부동산 펀드의 경과 및 전망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역사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 상식도 풍성해지고 좋은 거고요. 뭐 특별하게 뭐 외워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본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펀드 영업을 모두 공부했습니다. 자, 부동산 펀드 영업 중에 첫 시간에 한 것보다는 두 번째 시간, 즉 요번 시간에 한 게 좀 더 어렵죠. 좀 더 양도 많고요. 어렵다고 너무 이거 가지고 뭐 푸념하시거나 그러지 말고 꼬박꼬박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 있죠. 이런 거 위주로 꼭꼭 기본적으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남으면 살을 붙여가면서 교재를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영역을 넓혀가시는 식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